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인법이죠? 예. 상인법은 이제 주인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예. 주인법이 좀 잘 돼 있으면 상인법은 우리 비교해서 똑같은 것도 있고, 그죠? 조금 틀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인법에 없는 내용이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상인법. 일단 적용 범위부터 틀립니다. 적용 범위를 한번 적어볼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상인법 첫 번째가 적용 범위. 자, 마찬가지 보호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상인법은 자연인을 보호하겠죠. 여기다가 누구까지 보호합니까? 상가니까 이제 장사해야 되니까 법인까지 보호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원칙적으로. 자, 두 번째가 적용이 되는 적용 대상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이 돼야 돼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이네. 따라서 뭐 자선단체 있죠? 자선단체나 친목단체,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이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겠죠? 예, 적용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요거잖아요. 두 번째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이 말이죠. 전면 적용된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가 되어야 이 상인법이 전부 적용돼요. 전면, 전부. 일정 보증금이 지역에 따라서 초과되는 경우에는 적용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여기서 이제 일정 보증금이라고 하면은 환산 보증금 말이에요. 환산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다면 그 환산해야 돼요. 환산하는 방법 아시죠?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그 비율이 우리 거에 보니까 1분의 100을 곱한다 돼 있어요. 1분의 100은 100입니까? 아니고 1분의 100은 100입니까? 그거는 설명 못 합니다. 저는 그거는 1분의 100이 왜 100이냐 설명 못 해요. 옛날부터 1분의 100은 100이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100을 곱하래. 그 비율이 구체적으로 1분의 100을 곱하래.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이 환산 보증금. 환산 보증금을 말해요. 문제 조심하셔야 돼.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죠. 보증금 5억이고 월차임 500이다. 그럼 얼마예요? 환산 보증금은 10억이죠? 10억이에요. 그렇게 계산해야 돼요. 아닙니까? 누가 응해서? 자, 서울 지역 알아죠? 지역 서울. 그다음에 과밀 억제권. 그다음에 부산. 자, 세 번째가 광역시. 여기다가 자,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안용, 김광을 세트로 외워요. 광역시랑 안용, 김광이 나중에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니까 이 상가에서 최우선 면제할 때 세 번째 지역이에요. 광역시와 안용, 김광까지만. 되겠죠? 그래서 세트를 외우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는 세종, 화성, 파주가 더 들어가요. 세하파가 더 들어가지. 광역시, 안용, 김광, 세하파.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밖이다 이 말이에요. 지역을 먼저 외워야 되겠네. 자, 그래가지고 얼마가 초과됩니까? 자, 얼마 이하가 되면 서울은 9억 원이 이하가 돼야 돼요. 9억 원 이하. 그다음에 과밀 부산은 6억 9천 이하.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은 5억 4천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밖은 3억 7천 이하가 되어야 전면 적용되고, 이게 초과되면요. 구체적으로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 크게 한 5가지 있어요. 대항력 규정,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요구의 건에 관한 내용, 상가 권리금, 3기 차임 연체, 3기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규정,
그 다음에 표준 계약서. 그러니까 요 5가지, 보통 이 5가지 경우에는 초과되더라도 적용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액 관계없이 다 적용된다 이 말이지.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상가 권리금, 3기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규정, 표준 계약서. 되겠죠?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 없는 거 예를 들어서 기간. 기간은요, 초과되면 적용 안 됩니다. 또,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없죠, 여기에? 초과되면 적용 안 돼요. 아예 틀린 지문이야. 자꾸 응 하지 마세요. 뭐. 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오, 이걸 알겠다는 말인데, 응? 이건 잘 모르겠다 뜻이잖아. 모릅니까, 이거? 이해 안 됩니까? 어? 자, 여기에 없는 규정들 있잖아요. 우리 법에. 예를 들어 기간. 기간 없죠, 여기에. 기간 보장 없잖아요.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금액이 초과되면 적용 안 돼요. 아예 틀린 지문이라고요. 시험 문제에서. 말은 맞는 말을 하더라도 적용 안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을 봐야 돼. 문제에서 만약에 초과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게 이제 기간하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 월차임 산정률 제한, 보증, 차임 증감 청구, 다 없잖아요, 여기. 그럼 그걸 외울 게 아니라 이걸 외우라고요, 5가지를. 이 5가지만 초과되더라도 적용된다고요. 나머지는 적용 안 되니까. 이해가 되면 다 적용되지. 이해가 되면. 우선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도 외워줘야 되겠네. 지역에 따라서. 지역 먼저 외우고, 국어가 서울이니까 그냥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69하고 54가 나왔네. 69, 54. 69는 54입니까? 69가 왜 54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그건 설명 못 합니다, 저는. 69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54였어요. 69, 54라고, 예. 3억 7천.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밑줄 꺼볼게요. 밑줄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558페이지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인데,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 목적하겠죠. 거기 조문 안에 들어있네. 국민 경제생활 안정. 마찬가지 그 밑에 보면은 조문 밑에 민법의 특별법, 특례 규정입니다. 자, 보호 대상으로의 적용 범위 오른쪽에 넘어가 보니까 자,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거기 보면은 조문 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서울 9억 원이죠. 그 다음에 과밀 부산은 6억 9천이고요. 광역시 안용, 김광, 세아파 이렇게 해서 5억 4천이고 그 밖은 7천입니까? 그 밖은 3억 7천이네, 그죠? 그럼 우리 여기 울산 울주군입니까? 울주군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지역이? 울주군은 울산이 아닙니다. 아직 그 밖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군, 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이 군들은 그 밖입니다. 광역시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광역시라고 보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거기 보면은 군제라고 돼 있어, 거기. 광역시에 보면요. 세 번째 보면은 광역시에 쭉 가보시면은 가밀억제권, 그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 그 다음에 부산 제외라 돼 있잖아요. 부산이 위에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좀 외워주시면 되고, 그 밑에 보니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 건물 임대차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된다고 이 말이겠죠.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한다. 따라서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종교단체다, 자선단체다, 친목단체 이런 사무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니까 일정한 한산보증금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해가지고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일정 보증금, 한산보증금 이하의 임대차면 전면 적용되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동그라미 2번 다만 해가지고 한산보증금이 초과되더라도 다음의 규정들은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쭉 나열돼 있죠. 크게 5가지라 보시면 돼, 여기서.
자, 기역이 대항력이잖아요. 니은은 계약갱신 요구권이잖아요. 그리고 디귿이 자, 이 디귿이 뭐냐면 이렇게 제목 적으면 안 되고 계약갱신 특례라고 적어줘야 돼. 맞는 거예요. 제목 조문 자체가. 계약갱신 특례입니다. 일단 하나 있어요. 계약갱신 특례. 계약갱신 특례는 처음부터 이 보증금이 초과되는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차임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 요거는 잘 안 물어보니까 일단은 계약갱신 특례 제목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보증,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리을부터 뭡니까? 권리금 정의부터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권리금 적용 제외,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 여기까지가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야. 되겠습니까?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읒 3기 차임연체 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치읒은 한시적으로 됐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 이거는 지금 적용 안 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키읔 됐고, 티귿 표준계약서 되겠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요 크게 5개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예, 되겠죠? 여기까지. 자, 오른쪽에 보세요. 양가로 3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다. 적용됩니까? 안 되겠죠? 이거 재고 정리하는 거면 땡처리. 예? 자, 미등기 전세 적용되겠습니까? 채권적 전세 적용되겠죠? 외국인, 법인 뭐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보호된다. 자, 이제 적용 범위까지 봤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을 잘 체크하세요. 자, 주택이랑 틀린 부분입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다. 주택은 아까 몇 년이에요? 2년 보장이죠. 주택은요 1년 보장. 그거 빼고 다 똑같다. 숫자만 2에서 1로 바꾸면 다 똑같아요. 할 거 없어. 자, 양가로 2번 내려가서 계약갱신 요건 조금 틀려. 10년 보장돼 있죠. 조문 안에 보세요.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돼 있네. 아까 주택은 2개월이었죠. 6개월에서 2개월이었죠. 거기 틀리죠.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네 보세요. 정당한 사유. 정당한 거절 사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3기입니까? 3기잖아요. 2기 아니고 몇 기? 3기에 다르도록 차임 연체잖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다. 자, 2호를 보면은 부정임차예요. 부정임차. 자, 상가는 부정임차를 좀 많이 하죠. 자, 이렇게 임차했잖아요. 어떻게? 꽃집을 하려고 임차를 해줬는데, 꽃집. 근데 뭘 하고 있어? 가서 보니까?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서 보니까, 바다 이야기가 뭐예요? 바다 이야기가? 오락실. 오락실 아닙니다. 무슨 오락실? 횟집. 무슨 오락실이야? 바다 이야기가. 수족관이 아름다운 횟집이라고요. 바다 이야기. 어쨌든지 꽃집을 한다고 했는데 왜 횟집을 하냐고. 부정임차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자, 그러면 다 똑같아. 똑같은데 뭐가 없어? 여기는 주택에 있던 것 중에 뭐가 없어? 주택에 있는 것 중에 여기 없는 거 있잖아. 뭐 실제 거주가 없잖아요. 실제 거주, 상가는 사는 게 아니라고. 실제 거주 사유는 없어요. 그거 빼고는 다 똑같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오른쪽이네. 오른쪽까지 가야 되겠네. 자, 여기 주택하고 틀린 거 오른쪽에 제일 위에 2항 있죠. 자,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합니까? 그죠? 최초의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해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 똑같네. 그죠? 똑같고요. 제 10조의 2를 보니까 계약갱신 특례, 아까 제가 제목 계약갱신 특례를 바꾸라는 거 이거예요.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 이거 중에 하나 계약갱신 특례.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보증금액이 초과되는 임대차, 처음부터 초과됐었어요. 보증금액이 초과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요, 당사자는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에 부당 경제사정 변동 등 고려해서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할 수 있다로만 돼 있어요. 그냥 비율도 얼마인지 모르겠고. 되겠죠?
이게 계약갱신 특례라는 규정이고. 자, 전대차 관계에서의 적용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볼게요. 2항.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적법 전차인을 말하겠지. 그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건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적법 전차인. 자, 넘어갈게요. 넘어갔어. 565페이지 제일 위에 양가로서 3번에 묵시적 갱신입니까? 법정 갱신인데 이 법정 갱신이 따로 이렇게 조문 자체가 몇 조 이렇게 규정된 게 아니에요. 계약 갱신 요구랑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문을 보세요. 제10조 계약 갱신 요구 등 여기에 같이 사항으로 나오자는 거잖아요. 사항으로. 위에 1항, 2항, 3항이 있고 계약 갱신 요구했을 때 그 사항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항의 기간. 1항의 기간이 뭐야? 임대인이 1항의 기간이 뭐야 하면 6월에서 1월 사이예요.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야. 요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하는 기간이잖아. 임차인이. 요 기간에 자, 임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한다든지 조건 변경 통지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게 묵시적 갱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전 임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그래서 존속기간 몇 년? 상가니까는 1년이잖아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통지받고 3개월의 효력 발생. 똑같잖아. 1년입니다. 대항력은 다 똑같잖아. 근데 뭐가 틀린 거예요? 대항력은. 조문 안에 보세요. 대항력은 인도 두 번째 줄입니까? 인도가 건물의 인도는 똑같다. 인도니까 인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잖아요. 요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주민등록이 아니라는 거지.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566페이지에 뭐 판례가 있네. 자, 판례 중에서 첫 번째 판례를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해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을 했다. 그랬을 때요. 자,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할 수가 없네. 그죠? 그리고 그 2번 판례에 보면은 세 번째 줄. 자,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밑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새롭게 등록했을 때부터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래서 3번 판례가 아까 1번 판례랑 연결되는 건데 보니까 자, 상가 건물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을 전대차를 했다 이 말이야. 전대차를 했으니까 이제 임차인은 그 유효한 이제 대항력을 이제 취득하지 못한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전대차를 한 경우에 그 밑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전차인이 그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판례가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를 가보시면은 상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를 해라고 되어 있네. 그죠? 도면 첨부. 자, 여기까지 판례 보고. 자, 보증금 보호는 똑같죠? 자, 우선 변제권 똑같은데 틀린 부분은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확정일자. 확정일자 어디서 받으러 갑니까? 확정일자는 어디 간다고? 세무서 갑니다. 법은 아니야. 자, 세무서, 관할 세무서 가야 돼요. 상가 건물 소재지에 관한 세무서 가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조문에 하나 읽어볼게요. 이거 우선 변제권 안에 조문에 그 1항에 보면 임차인이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임차인이요 경매를 넣는 방법은 임차주택에서 경매를 넣는 방법은 우선 변제권이 뭐 효력이 발생했다고 경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가 됐다 해가지고 경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강제 경매 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경매를 넣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여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말은 주택을 그러니까 그 상가를 인도 안 해줘도 그죠?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자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세무서는 어디 있습니까? 세무서는? 이번에 비상여건 5조?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567페이지 2항에 1항에 동그라미 4번 세무서가 어딨냐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569페이지에 있네 569페이지에 있네 569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4번이 있네 그래 확정일자 부여 어디서 한다고? 상가 건물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 요거 빼고는 다 똑같다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액임차인인데 571페이지요. 소액임차 보증금이랑 우선 최우선 변제는 다 똑같겠죠. 근데 뭐가 틀리겠어요? 범위가 틀릴 거 아니야. 소액임차 보증금 범위랑 최우선 변제 금액이 572페이지 보세요. 0제 6조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보증금 범위가 나오네. 자, 지역이요. 서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과밀, 세 번째 지역은 아까 애우라고 했죠. 광역시와 안용, 김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 밖이다.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6,500, 5,500, 3,800, 3,000이다. 그래서 그 밑에 제7조에 보면요. 지역 똑같고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받습니까? 2,200, 1,900, 1,300, 1,000만 원. 순서대로 애워주면 돼. 지역도 애울 게 없다. 세 번째 지역밖에 없네. 광역시랑 안용, 김광밖에 없잖아요. 서울, 과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밖이니까 세 번째밖에 없잖아. 애울 게 세 번째밖에 없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차임 등의 증감 청구는 조금 다른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한번 보세요. 차임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갔어. 1급 과연병이 들어갔단 말이야. 아까 주택은 이거 안 봤었잖아. 이거 없었잖아요. 자, 1급 과연병 때문에 그죠? 경제상이 변동이 돼가지고 상당하지 않게 됐다. 그때 당사자는 마찬가지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겠다. 자, 그때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표현 자체가 20분의 1이 아니라 그게 0제4조 안에 보면요. 100분의 5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100분의 5도 5%잖아요. 20분의 1도 5%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1급 가연병이 들어가 있으니까 밑에 내려가 보시면요. 저기 이제 사망입니까? 조문 안에 그 이제 사망에 보시면요. 자, 1급 감염병에 의해 가지고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을 갖다가 감액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500만 원을 원래 받았었거든. 근데 코로나 때문에 300만 원으로 내려줬다 이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감액을 했는데 감액 후 다시 이제 임대인이 이걸 증액을 하고 싶은 거야. 좋아져가지고 증액을 하는 경우에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는 거지. 증액된 차임 등이요 감액 전 차임 등에 달할 때까지라는 말은 아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500만 원에 달할 때까지는 위에 있는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100분의 5를 초과해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원래 우리 증액 청구할 때 100분의 5 초과하면 안 되는데
원래 500만 원 받을 때까지는요. 500만 원에 달할 때까지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되겠고. 자, 밑에 있는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은 다 똑같겠지. 근데 비율이 틀립니다. 자, 비율만 볼게요. 비율은 뒤에 나와 있습니까? 예, 뒤에 있네. 자, 연 1할 2푼 돼 있네. 연 1할 2푼. 연 12% 요거랑 그다음에 기준금리 곱하기 4.5라 해야 돼요. 플러스 2가 아니고 곱하기 4.5. 요거 두 개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양가로 5번은 3기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요거는 상가에만 있죠, 그죠? 예. 자, 임대인이요, 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초가 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고. 자, 상가 권리금은 다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상가 권리금. 자, 보세요. 상가 권리금 계약인데 권리금이 뭡니까?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의 이점 같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이용 대가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 항을 보면요,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권리금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서 거기 밑에 조문에 보시면 1항입니다. 임대인은요, 기간이 좀 틀립니다.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부터 종료시라 돼 있잖아. 1개월이 아닙니다. 종료시까지 요 기간 안에 이 말이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의 회수할 수 있는 기회, 권리금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되겠죠? 자, 그러면 방해 행위가 쭉 나와 있어요. 보세요.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1호, 권리금을 갖다가 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내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지. 요구하거나 그 밑에 수수하는 거. 그리고 2호에 보시면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3호에 보시면 세 번째 줄입니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신규 임차인이 막 비싸니까 계약 체결 안 할 거 아니야. 오른쪽 4회에 보시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자, 이런 행위가 방해 행위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2항에 보시면 그 밑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방해도 된다, 이제 권리금 해수기에 부해줄 필요 없다 이런 의미예요. 계약 체결 거절해도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럼 어떤 사유냐 보니까, 자, 그걸 안 하고 넘어간 게 뭐냐면, 잠깐만요. 574페이지에 1항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있죠. 자, 방해하면 안 되는데 아니 된다고 돼 있죠. 네 번째 줄에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돼 있는데, 다만 제10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제10조 1항 어느 하나, 이게 뭐예요? 각호 이게 뭐야? 이게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예요. 상기부터 해가지고 뭐 임차인에서 의무 현재 위반까지 있죠. 그 8가지. 그 8가지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임대인도 방해해도 된다 이 말이야. 이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방해도 된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일단 한 개. 그다음 다시 그 오른쪽에 위에 2항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 어떤 거냐 보니까 1호에 보세요. 자, 신규 임차인이 딱 보니까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쉽게 하면 이제 돈이 딱 없어 보인다 이런 말이야. 그럼 딱 보면 안 하마. 딱 보면 돈이 없어 보이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압니까 그러면? 모릅니다. 요즘에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어?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판단합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판단해요. 임차인이요,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보, 그러니까 차임 보증금의 자금력이라든지 의무 이행 의사 능력 같은 거를 알고 있는 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임대인한테. 그 의무가 있어. 그 제공된 정보를 보고 일단은 판단하는 거지, 임대인이. 딱 보니까 좀 돈이 없어 보이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보니까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는 거지, 신규 임차인이. 자, 세 번째 3호를 잘 보세요.
상가 건물을 갖다가 이 목적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사용 안 할 것이냐라는 말이 없잖아. 근데 해석상 임대인이 사용 안 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이 건물을 갖다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하니까 이 임대인도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도 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 안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임차인도 보호 안 해주겠다 이 말이지. 권리금에 대해서. 그래서 임대인이 사용 안 하는 걸로 해서 상가 건물 1년 6개월 이상이에요.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가 데리고 왔어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잖아. 임차인이 데려온 게 아니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다 이런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네. 그래, 권리금 받았네. 그럼 됐지. 또 뭘 보호해줘? 그렇죠? 받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네 가지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자, 그런데 5항을 가보니까 네, 임차인이요. 자, 근데 나와 있네. 이 정보 제공이네. 임차인은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차임에 지급할 자력이라든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이행, 의사 능력 같은 거 이런 것들 알고 있는 대로 정보를 제공하라고 돼 있잖아요. 임대인한테. 정보 제공 의무. 자, 밑에 이제 양가로 3번 보세요. 권리금 행사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네. 아까 그 임대인이 막 방해 있죠, 방해행위. 그 방해행위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줄 보세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지요, 방해 때문에.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손해배상액이 얼마냐 하니까 최초에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임대차 종료 당시 산정한 권리금 중에서 낮은 걸 말해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런데 사항을 보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요, 빨리 청구 안 하면 소멸한다 이거죠. 임대차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한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 3년 이내에 빨리 행사하라고요. 자, 권리금 보호 안 되는 경우 보호 제외가 나와 있죠. 세 번째 줄입니다.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라고요. 백화점 할인 매장 있죠. 이런 이제 일부 코너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면 다만 전통시장 제외예요. 전통시장 상가는 보호해줍니까? 권리금? 네, 전통시장 살려주기 위해서 보호해준다라고 돼 있네. 자, 이후에 보니까는 국공유 재산은 당연히 이제 보호 안 해준단 말이지. 국가재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 권장이 되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누가 정하냐? 국장이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하는데 누구랑 협의 거쳐요? 법무부 장관과 협의 거치네. 법장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 권장. 이것도 다 초과되려도 적용되는 규정이죠. 표준 권리금이니까 권리금 계약서. 자, 그 다음에 밑에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 나오네. 국장이죠.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 고시 국장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종합적 보호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똑같아요. 안 봐도 돼, 이거는. 주택이랑 똑같으니까 안 봐도 되고. 자, 뒤로 넘어가서 임차권 소멸도 똑같습니다. 안 봐도 되고요. 편매적 강행 규정 똑같습니다. 안 봐도 되고. 자, 오른쪽에 양가로 7번입니까? 그 위에 소액사건 심사보 준용 똑같고요. 양가로 7번에 보니까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이게 초과되어 적용되는 규정이잖아요. 표준계약서. 자, 누가 정한다고 돼 있어요? 법장 나왔네. 법장입니다. 이건 국장 아닙니다. 법장이 국장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 돼 있잖아. 됐습니다.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상가 뭐 간단하지요? 주택만 좀 잘 돼 있으면 상가는 상가 권리금만 좀 주의하고 상가 권리금만 좀 확인하고 나머지는 좀 비교해서 하시면 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85페이지 경공매는 좀 쉬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경공매. 뭘 했다고 쉬어요? 뭘 했다고? 에이? 경공매는 한 문제 나옵니까?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자, 경매가 보통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경매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있네. 뒤에 586페이지에 경매의 종류라고 해서요. 임의 경매부터 먼저 나왔죠.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네. 그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걸 임의 경매라 그래요. 자, 담보 물건이 우리 가지고 있는 경매권을 행사하는 거지. 쉽게 하면 이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 빌렸는데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 못 갚은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당권을 실행하겠죠. 그러면 저당권에 경매권이 있어요.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를. 그래가지고 채권 해소해간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게 임의 경매예요. 자, 근저당, 저당권, 담보가 등기부,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한가 대금인데 중요한 거는 그 담보 목적물 있죠. 목적물을 매각한 대금이에요.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재산이지. 특정 재산, 담보 목적물. 그러니까 딱 예견이 된 경매다.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담보 목적물이기 때문에 물적 책임이에요. 인적 책임이 아니고. 그에 비해서 강제 경매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집행 권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판결문이잖아요. 가집행 선고부 판결문 같은 거. 집행 권한을 보유한 채권자가 신청을 해가지고요. 중요한 건 채무자의 일반 재산, 채무자 소유 재산이죠. 그래가지고 압류하죠. 그래가지고 채권자에게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해주는 경매. 그래 보시면 돼. 얘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예견되지 않은 경매로서 두 번째 줄 채무자의 일반 재산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인적 책임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보는 거지. 자, 오른쪽에 재매각, 신경매 이런 게 있네, 그죠? 이 재경매라고 하는 것은 재매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매각. 재매각 어떤 경우에 하냐면 대금을 납부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대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재매각이에요. 그리고 신경매라고 하는 세매각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유찰 시에 세매각이 있고요. 불허가 처분받았을 때 세매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찰됐을 때는 너무 비싸죠. 아무도 응찰 안 했죠. 비싸니까 최저매각가액을 상당히 낮춘다. 20% 내지 30% 낮춰요. 불허가는 최저매각가액을 낮추지 않겠지. 비싼 게 아니니까. 농지증은 줘야 되는데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증을 안 낸 거예요. 그리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가 참가한 거예요. 채무자가 참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 절차가 있는데 경매 절차. 자, 조금만 적어 볼게요. 경매 절차. 자, 이 경매 절차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그게 어려워하는 거에 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뭐. 맨날 채널 앞에만 하고. 안 해서 그래요. 한 별거 없어요. 자, 첫 번째 단계. 요 순서대로 좀 기억합니다. 일단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경매를 신청을 하지.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하지 당연히 그 경매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가서 이제 신청하지.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적합하면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는 동시에 압류를 명해. 압류를 명합니다. 이런 내용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압류를 명합니다. 압류. 자, 그래가지고 경매 신청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민사 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조문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 경매 신청, 강제 경매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한다 이 말이지. 기각하거나 각하 재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니까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강제 경매 신청에 대한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거. 예, 제가 하는 거는 지금 다 한 번씩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시험 지문에. 나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되잖아요.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되면 압류 효력이 어떻게 돼? 압류 효력 소멸입니다. 압류 효력. 이렇게 알아두세요.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 소멸. 자, 세 번째가
자, 경매 신청이 취하되는데 어떤 상태에서 취하되냐면 매수 신고가 있은 뒤. 자,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진행이 된 거죠, 지금 경매가 절차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매수인은 최고가와 같은 사람이야.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허가가 확정이 되면은 이게 매수인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그전엔 최고가라 불러요. 허가가 확정이 되면 매수인으로 바뀌어요. 똑같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차순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차순 매수인고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지.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지.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경매 신청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경매 신청. 그러니까 경매 개시 지금 결정을 한 부동산인데 다른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다른 경매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경매 신청을 뭐 안 하는 거 없는 걸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일단 뒤에 경매 신청이 각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른 경매 신청에 대해서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다시 경매 개시 결정. 그래가지고 절차는 먼저 경매 개시 결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 진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경매 개시 결정하는데 절차는 요 먼저 경매 개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한다고요. 다 나왔던 지문이고.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일단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경매 개시 결정에는 압류를 명한다고. 그러면서 경매 개시 결정의 사유를 기입 등기해 줄 것을 촉탁합니다. 등기상 증명서에. 그게 경매 개시에 관한 기입 등기 촉탁이에요. 그리고 경매 개시에 관한 결정문 있죠. 경매 개시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해요. 정본을. 경매 개시 결정문 정본 송달.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경매 신청 및 경매 결정에 관한 내용. 되겠지, 여기까지? 자, 대충. 자, 그래서 이 등기된 때, 이 기입 등기된 때 또는 여기 송달 있죠. 송달된 때, 기입 등기된 때, 송달된 때 둘 중에서 먼저 된 때 압류 효력이 생겨요. 아까 압류한 데 했잖아요. 그 압류 효력이 언제 생기냐 하니까 등기된 때 또는 송달된 때 둘 중에서 먼저 된 때 생깁니다. 압류 효력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자, 두 번째가 이제 배당 요구 종기네, 그죠?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에 관한 내용인데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 배당 요구 종기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에 관한 결정인데 요거는 언제 하냐면 배당 요구 종기는 압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압류 효력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안. 그러니까 압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라 보시면 돼요. 아까 압류 효력이 언제 생긴다고요? 압류 효력이 그날이죠? 그날이다. 압류 효력은 그날 생깁니다. 예. 등기된 때 또는 송달된 때 둘 중에서 먼저 된 때 그날 압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안이에요. 뭐 배당 요구 종기에 관한 결정. 자, 두 번째가 배당 요구 종기인데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는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입니다. 1000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해야 되거든.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 받을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라서 배당 받은 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 해야 되는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자, 아까 뭐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도 있잖아.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다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국세 교부 청원권자도 마찬가지고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들하고 전부 다. 아, 등기 이후에 경매계 실정 등기 이후에 그 가압류 채권자도 마찬가지 그 배당 요구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배당 요구 해야 되는 채권자들. 자, 세 번째 이제 뭐 합니까? 세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매각의 준비입니까? 준비해야죠, 준비. 자, 5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현황 조사를 하는 현황 조사. 현황 조사인데 부동산의 그 현상이다, 점유 관계 이런 거 있죠. 차임 보증금의 액수, 그 밖에 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누가 조사합니까? 누가 조사합니까? 집행관이 조사해요. 집행관 들어봤으면 집행관? 집행관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옛날에 법원직 뭐 공무원이었다가 그죠? 퇴직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하는 거예요. 집행관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한 2, 3년 해먹고 또 후배한테 물려주고 돈이 좀 됩니다. 이거 집행관이 경매. 에? 자, 하여튼 집행관이 현상,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 액수 이런 거 차임 보증금하고 이런 현상 이렇게 그밖에 현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현황 조사 보고서를 만들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뭘 합니까? 그 부동산 평가를 합니다. 부동산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겠지. 감정인이 하겠지. 감정평가사가 하겠죠. 감정평가사가 좀 돈이 좀 됩니까? 감정평가사. 안 된다고? 모른다고? 돈이 안 되면 안 물어보겠지, 내가. 돈이 좀 될 거예요. 감정평가사는 일단 일정한 좀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법원에서 이런 물건, 이런 거 있지, 경매, 이런 거 다 감정평가하라고 이렇게 좀 배분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법인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 법인이 하는 그 뭐 물건들 다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험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시험은 1차, 2차로 나뉘어 있는데 1차는 필기시험, 1차는 이게 객관식이에요. 똑같이. 우리 민법하고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민법 뭐 이렇게 그다음에 개론도 들어가. 부동산 원론이라고 개론도 들어가고 공시법 그다음에 뭐 공법도 좀 있고 그다음에 회계 있고 뭐 그래요. 회계.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1차로서 영어가 들어가요. 중요한 거는 영어. 가가지고 영어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토익 점수 어떤 거 제출해야 돼요. 700점 이상. 영어 되는 사람은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영어 되는 사람. 영어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거. 700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죠? 최근 거 그러니까 하여튼 옛날 거 말고 옛날에만 했던 거 말고 최근 거 700점. 그리고 1차는 어느 정도 됩니다. 대충만 그냥 막 하면. 근데 2차가 문제. 2차가 막 또 쓰고 막 또 감정평가하고 막 다 해야 돼요. 거래 사례 비교법 이래가지고 다 해야 돼. 어렵겠죠? 2차에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일단 뭐 이거 하고 봅시다. 이거 공인중개사 뭐 치력하고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든지 말든지. 아시겠죠? 공인중개사도 치력 못했는데 지금 뭘 하겠냐. 자, 공인중개사 일단 치력하고 편하게 올해는 공인중개사 치력하는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내년에 한번 또 감정평가사 또 생각해 보든지. 아시겠죠? 괜찮아요. 감정평가사 많이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하더라고. 젊은 친구들 많이 하던데. 왜? 공인중개사도 힘들어. 이것도 감당하기도 벅차나. 공인중개사고. 자, 하여튼 부동산 평가를 합니다. 및 그 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뭐 하는데 법원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걸 결정해요. 입찰 가격이지요.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 매물서라고 하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가지고 비치를 합니다. 보통 이제 현황 조사 보고서랑 감정평가서 사본이랑 같이 해가지고 매각기일 일주 전까지 보통 비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공가를 주관하는 공무소 있죠. 뭐 세무서 같은 데 공공기관 공무소에 대한 채권 신고 최고합니다. 뭐 원금, 대금, 이자, 비용, 부대 채권 같은 거 배당 요구 종길까지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는 거지. 자, 다섯 번째도 자, 이해관계인 있죠. 이해관계인이라면 그 경매 부동산의 채권자들 말하겠죠.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채권 신고를 최고한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준비. 자, 그러면 네 번째가 이제 뭐냐 보니까 네 번째가요. 매각 방법 등에 대해서 지정, 공고, 통지라고요. 그럼 첫 번째가 이제 매각의 방법이잖아요. 이것도 우리 물어봅니다. 매각 방법은 세 개 중에 한 가지예요. 자, 부르는 거에서 가격 부르는 거 호가경매라고 하죠. 경매 당일은 기일 입찰이에요. 자, 일주일부터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합니다. 네, 기간 입찰이라고. 세 개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정해가지고 이제 진행한다 이런 말이지. 두 번째는 이제 매각의 기일이에요. 매각 기일은 언제로 하냐면 매각 기일은 자 이렇게 매각 기일은요 보통 이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 그러니까 공고를 했으면 그 2주 있다가 매각 기일이 된다 이 말이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정되니까 공고하고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매각 기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매각의 결정 기일입니까? 매각의 결정 기일이네.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고 통지하겠죠. 등기우편으로 이제 송달을 합니다. 등기우편 송달.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발송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예요? 매각의 실시겠죠. 자, 매각 실시는 당연히 어디서 합니까? 법원 안에서 해요. 법원 안에서 하는데 허가받아가지고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다. 허가받아가지고.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입찰표, 입찰봉투, 매각사건 목록, 그 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 이런 거 비치가 돼 있고. 자, 보통 이제 동시매각이 원칙이네. 동시매각 원칙이란 말이 같은 매각기일에 하나의 매각기일에 부동산이 두 건이다, 사건이 두 건이다 이상이다 그러면 동시에 매각하는 게 원칙이다. 단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매각 원칙. 자, 이제 입찰을 개시를 합니다. 입찰 개시. 자, 입찰을 개시하는데 집행관이 이제 절차를 진행하겠죠. 집행관이 이런 해당 보고서라든지 감정평가서라든지 사건 목록이라든지 매물서를 다 열람을 시켜요. 열람시키고 특별한 매각 조건이 있으면 막 고지하고 그다음에 입찰 마감 시간, 개찰 시간 막 고지하고 입찰표를 써내라 그래요. 입찰표 제출 최고. 그래가지고 입찰을 개시하지요. 그러면 입찰 참가자들은 뭐 해야 돼요? 입찰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입찰표를 제출하면서 뭐까지 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매수 신청 보증금이에요. 보증의 제공.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이 매수 신청 보증금 이걸 우리 시험에 많이 물어봐요. 이게 얼마입니까? 매수 신청 보증금이 매수 신청 보증금이 얼마냐고. 그렇죠. 무슨 매각 대금이야. 뭘 했다고 매각 대금이야.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최저 매각 가격밖에 없네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의 10%, 10분의 1. 요거 시험에 많이 물어봐요. 최저 매각 가격 아까 법원이 정한다고 했잖아.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매수 가격이 10분의 1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에. 매수 가격이 아니고 뭐 매각 대금은 10분의 1이에요.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에요.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자 이래가지고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입찰 종결을 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입찰표 제출 최고 후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종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입찰이 이제 마감이 되면 이제 즉시 개찰합니다. 지체 없이 개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결해가지고 누굴 결정하냐면 첫 번째가 가장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최고가니까 가장 높게 쓴 사람 맞죠? 가장 높게 쓴 사람 맞아요. 가장 높게 쓴 사람을 결정해요.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다른 사람 1억 쓸 때 난 10억 쓰면 돼. 바로 최고가예요. 다른 사람은 1억 1000, 1억 1500, 1억 2000 이랬을 거 아니야. 10억 쓰라고 10억. 바로 최고가라니까. 뭐가 어려워? 낙찰 받고 싶어요? 최고가 쓰세요. 10억. 아이? 자, 최고가는 되게 쉬워요. 자,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둘 이상. 있잖아요. 두 명 이상 있죠. 둘 이상. 둘 이상이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다시 입찰하는 게 아니고 그들끼리만. 그 사람들끼리만. 그 사람들끼리 다시 입찰해요. 그 사람들끼리만 재입찰한다고. 그 최고가들만 재입찰한다고. 그때 이 다시 입찰할 때 이 최고가들이 전에 입찰 가액에 못 미치는 가액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자, 다시 입찰했어. 그런데 아무도 응찰을 안 했네. 자, 두 번째가 다시 입찰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한 거야. 입찰 안 했지. 아니면은 전에 입찰 가액에 못 미치는 가액으로 입찰된 거예요. 전에 입찰 가액에 못 미치는 가액으로 참고한 거예요.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안 하거나 응찰 안 하거나 또 둘 이상이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 또 다시 할까요? 또 다시? 시간 없다 이제. 어떻게? 추첨 들어가요. 추첨이 뭔데 추첨이? 뽑기 몰라 뽑기? 뽑기라고. 자는 거 아니죠? 뽑기인데 뽑기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가위바위보. 뽑기 순서는 가위바위보. 네가 먼저 뽑을래? 내가 먼저 뽑을래? 가위바위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고가 결정이 됐죠. 그러면 두 번째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니까 두 번째로 높게 쓴 사람 맞죠? 아닙니다. 두 번째로 높게 쓴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높게 쓴 사람 아니야. 그럼 최고가는 10억인데 차순위는 1억 1000이다. 그러면 1억 1000이 차순위가 될까?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높게 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차순위 매수 신고는 누구냐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이 그 신고액이요. 차순위가 신고한 신고액이 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자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제 요거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넣는 때만 할 수 있어요. 아까 최저 매각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의 10%는 5천이죠. 5천 10억에서 5천을 빼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되네? 9억 5천이잖아요. 9억 5천이 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이 보증액을 빼야 돼요. 이 보증액.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어. 9억 5천이 넘는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있죠. 다 1억 1000, 1억 2000. 다 그래 적었다고. 그러면 없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까? 많을 수도 있지. 다 9억 6천, 7천, 8천, 많을 수도 있죠.
그러면 차순위 매일 신고인이 차순위 매일 신고인이 둘 이상이다. 둘 이상이다. 그럼 어떡하지? 다시 또 경매할까? 시간 없다. 경매. 자, 일단은 둘 이상이면 그 중에서 높은 사람이야. 신고 가액이 높은 사람이지. 그 중에서 높은 사람이야. 그 중에서 신고 가액이 높은 사람이 되겠지. 근데 같은 경우 신고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또 할까? 또 경매할까? 시간 없다고. 바로 뭐 들어간다? 추첨.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 아니고 추첨하는 거예요. 추첨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고. 뽑기인데 뽑기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순위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절차하고 좀 쉬어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좀 기억합니다. 여기까지가 매각 매각 실시죠? 매각 실시. 자,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절차는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